체 디자인 파트에서 디자인 개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요는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의 조건, 그리고 디자인 요소나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디자인 정의 어원부터 살펴볼게요. 라틴어 데지그나레, 이탈리아어 디세뇨, 프랑스어 데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 생활의 목적에 알맞게 실용적이면서 미적인 조형을 계획하고,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는 활동,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인식 해결하기 위한 기획, 심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조형을 만드는 거 혹은 어떤 플랜을 세우는 거, 이를 실현하는 창의적 활동, 기능적 활동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프로세스에서는 일단 이 기획적 활동과 관련된, 심적 기획과 관련된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고,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창의하는 그런 기능적 활동과 관련된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능적 활동에서의 디자인 과정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능적 활동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 욕구에 적합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시각화하는데 그때 재료나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 요거 4가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디자인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굿 디자인, GD 마크라고 해서 좋은 디자인에 이제 이 GD 마크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 굿 디자인의 조건은 한목적성, 목적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요 4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4대 조건을 사용하는 질서성 있는 최상의 디자인이 굿 디자인이고, 이렇게 굿 디자인으로 선정이 된 디자인에는 GD 마크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 외의 조건에도 지역성이라든가 문화성, 친자연성, 친환경성, 이런 것들도 디자인의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자, 빅터 파파넥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어요. 1998년쯤에 돌아가셨나?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고, 인간의 마음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들도 썼습니다. 자, 디자인을 미와 기능, 그리고 형태의 포괄적 의미로 이해를 하고, 형태와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복합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복합 기능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복합 기능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법입니다. 자, 도구와 재료, 작업 과정의 상호작용, 최적의 재료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 요거 중요합니다. 자, 가성비 우리 많이 따지잖아, 그죠? 디자인에 있어서는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기능성도 있어야 되고, 신미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때 최적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를 고려한 디자인, 용도 중요하고요. 좋은 디자인은 진정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필요성도 고려할 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텔레시스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목적입니다. 텔레시스 목적이라고 기억을 하고,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목적에 맞게 실용화되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픽터 파파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상, 어소시에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복잡한 연상 기능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디자인,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감정적으로 부여가 돼서 연상 기능도 주잖아, 그쵸? 제품이 제품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연상 기능도 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학, 에스테릭스, 즐거우면서도 의미심장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빅터 파파네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 빅터 파파네기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러한 것들을 6가지를 제안을 했는지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디자이너들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합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자, 디자인을 할 때 하이 테크놀로지, 최상의 기술을 적용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테크놀로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이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그런 디자인이 과연 디자인 제품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최적의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목적에 맞게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이 빅터 파파넥은 얘기하면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이 적정 기술을 이용한 디자인을 많이 제시를 했냐면, 인간의 마음을 디자인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자, 아프리카 지역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들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에 무슨 디자인까지 사용이 돼야 되나? 디자인 제품이 필요한가? 데코레이션도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요해요. 목적이 있잖아, 그쵸? 용도가 있단 말이야. 어떤 것들, 자,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물통을 머리에 쥐고 먼 길을 갔다가 무거운 물을 이고 되돌아오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왜 저걸 저렇게 이고 다녀? 뭐 어디 차에 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런 차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빅터 파파넥이 디자인을 한 거는 이런 거예요. 물통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물통을 새롭게 디자인해요. 물통을 도너츠처럼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구멍이 나게 이렇게 높게 만들어요. 자,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는 비어 있어. 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자, 요 부분에 이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마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물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끈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끈을 넣어서 이렇게 타이어처럼 굴려오면 되잖아. 힘을 들이지 않고 물을 길러올 수 있습니다. 자, 또 물이 우물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늘 오염이 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은 물을 끓여 먹거나 그렇지도 않잖아, 그죠? 정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수기를 사용하려면은 전기도 꽂아야 되고 물도 많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떤 거를 개발을 하느냐? 필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빨대 형태의 정수기를 만듭니다. 여기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물을 여기다 입에 대고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필터를 통해서 물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물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전기 같은 거 없어. 요거 빨대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빨대가 700리터의 물까지 정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1년은 365일. 보통 사람이 하루에 2리터씩의 물을 마시라고는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근데 아프리카 물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못 마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빨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년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겠죠.
네, 빅터 파파넥은 이런 분야에서 되게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빅터 파파넥이 어떤 디자인을 했고 또 어떤 글을 썼는지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것도 있어요. 자, 즐거우면서 의미심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아프리카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땅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펌프를 그냥 막 이렇게 지렛대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뛰면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삼아 뛰지만 이게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즐거우면서도 의미심장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빅터 파파넥이 디자인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복합 기능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칼라리스트 시험을 위해서는 요 6가지 메소드, 뉴스, 니드, 텔레시스, 어소시에이션 연상, 그 다음에 에스테릭스, 미학 요 부분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조형, 형태를 만든다 얘기하잖아. 그쵸? 어떤 형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려면은 이 형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가? 디자인 요소라고 하지만 미술에서는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 조형 요소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각적인 요소로서 색채, 질감, 그리고 형태 있습니다. 질감은 소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을 만들 것인가, 네모를 만들 것인가, 이때 원을 빨강으로 할 것인가, 파랑으로 할 것인가, 질감은 매끈하게 할 것인가, 울퉁불퉁하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시각 요소고요. 개념 요소로서의 이 디자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요 형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형태는 점선, 면, 입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점선, 면, 입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인 개념에서 본다면은, 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크기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의 한 지점, 위치를 가리키는 게 점입니다. 이 점의 집합이 선이기 때문에 선도 어떤 두께나 부피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이 만나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잖아. 그쵸? 수학적인 측면, 즉 개념 요소로서의 그 디자인 요소는 형태와 관련해서, 형과 관련해서 점, 선, 면, 입체가 있고, 시각 요소로서 요 3가지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디자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합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조화롭게 디자인할 수 있느냐, 그 조화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통일도 있고,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율동, 리듬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균형 있게 디자인할 수도 있고, 비례감 있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디자인 원리 요거 5가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게슈탈트 시지각의 원리가 가끔 나옵니다. 자, 게슈탈트 시지각, 사실 요거는 형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형태 심리학. 사람들이 형태를 지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파가 바로 형태 심리학입니다. 지각 심리, 퍼셉션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낱개로 지각하지 않고 그룹핑해서 지각하려는 그러한 그 시지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도 기억을 할 때 전화번호 같은 것도요. 예전에는 7자리였어. 358에 666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4자리 번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핸드폰, 그죠? 핸드폰이 뭐 4034, 뭐 6666 뭐 이런 식으로 이 7개나 8개 정도가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7개나 8개의 단위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요 7을 매직 넘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무엇인가 그룹을 잡는단 말이야.
형태를 지각을 할 때에도. 그래서 그 그룹핑의 원리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또는 형태로 만들어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고,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연속성의 원리가 이 게슈탈트 그룹핑의 네 가지 원리다. 자, 근접성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룹핑을 할 때 가까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점이 세 개가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어. 세 개가 있지?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 줄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서, 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세 개가 있고 그거 옆으로 세 번 반복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거리의 간격이 같을 때 동그라미 3개 있고요, X 3개 있고요, 네모 3개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 그룹을 짓는다는 겁니다. 자, 폐쇄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정보에 기반해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 형태를 폐쇄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딱 보면 창문, 여기 구멍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십자와 테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리는 창문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창문을 쓰지 않고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봤다면 한자를 안다면 이거 밭전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쵸?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형태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폐쇄성이라고 하는 건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이거 읽어보세요. 그럼 얘는 더 캣이라고 읽는 거야. 그 고양이, 그죠? 고양이 집단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써놓은 거를 H로 읽고, 여기는 이게 떨어져 있는 걸 A로 읽는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다 비어 있는데 얘는 H로 보고 얘는 A라고 읽는 거. 내가 알고 있는 H를 알고 있고 이 더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알파벳을 알고 있고 캣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방식대로 완성하려고 하는 거, 그게 폐쇄성입니다. 자, 연속성의 원리는, 자,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각을 할 때는 이게 이 영역 밖에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커트가 있었어. 그러니까 입체에 있어서 얘기하겠죠. 나는 그냥 여기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치마 뒤쪽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돌아봤더니 없어.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괴리가 생기잖아. 그럴 때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그럴 때 좋은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런 원리들로 사물들을 지각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에도 이렇게 3차원의 형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발상법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아이디어 발상법하고 관련돼서 요거 세 가지 많이 나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하고 체크리스트는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방법인데요. 좀 달라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일단 아무 말 대잔치야. 단기간 양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 아이디어가 쓸모가 있던 쓸모가 없던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아무 아이디어나 쏟아내는 거,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비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일단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실현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겠죠. 일단 브레인스토밍은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 자, 체크리스트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항목을 작성합니다. 자, 요거 스캠퍼 기법이 포함되는데요. 요거는 뭐 서브스티튜트, 그 다음에 뭐 확대하기, 그 다음에 뭐 자리를 이동하기, 잘라서 보기, 뭐 이런 그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확대해 보기, 뒤집어 보기,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내보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꿔본다 그러면은 신발이 있었어. 신발은 발에 신는 거잖아.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 신발의 용도를 바꿔서 다른 데 갖다 놓는 거야. 어디로? 모자로 갖다 놓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시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고든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걸로 고든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유추로부터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는 방법이고, 요거 기억하세요. 관련 없는 것들을 결부시켜 아이디어를 발상한다. 관련 없는 것들을 결부시켜 아이디어를 발상한다. 되게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되게 전통적인 것하고, 그죠? 되게 현대적인 것하고, 이거를 합치자. 그럼 어떡해? 되게 높은 빌딩에, 그죠? 전통적인 지붕 모양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건축 디자인이지. 그죠? 관련 없는 거. 자, 이런 거 저기 베이징 가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또 좀 많죠? 자, 디자인의 라틴어 어원인 데지그나레의 의미와 관련 없는 것, 지시하다, 스케치하다, 계획을 세운다 다 있어요. 본을 뜨다 요거 아니죠. 디자인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디자인은 보다 사용하기 쉽고, 그렇죠, 편리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창조하는 조형행위이다. 맞아요. 디자인은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즉시적이고 무의식적인 조형의 방법을 실용적이어야 돼요. 요거 아니죠. 자, 3번 틀렸고, 특정 문제에 대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세우는 일련의 행위 개념이다. 맞습니다. 빅터 파판에게 그 목적 텔레시스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디자인은 특정한 대상인을 위한 행위 예술이다. 아니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예술하고는 달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예술로서 볼 수는 없겠죠. 자, 소비자에게 틀린 것 1번. 그럼 맞는 거 읽어봅시다. 소비자에겐 생활 문화의 창출과 기업에겐 생존 기회의 성장의 기회를 주는 매개체이다. 그렇죠. 네, 소비자는 필요로 하고 기업은 그것을 팔아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산업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 유통시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마케팅적 조형 과학이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독일에서 바우하우스, 독일 공장연맹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우하우스 이런 데에서는요, 그 디자인이 그 공예하고는 차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디자인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1번이고요. 자, 물질은 물론 정신세계까지도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출하려는 기획이자 실천이다. 요것도 빅터 파파넥의 그 미학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쵸? 아름답고 즐거워야 되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디자인의 일반적인 정의로 갈로 속에 가장 알맞은 거, 목적에 맞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워야 한다.
실용이겠죠. 자, 빅터 파파넥 드디어 나왔습니다. 복합 기능에 해당되지 않은 거 방법 메소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학 에스테릭스 있었고요. 필요성 리드 있었죠. 자, 주목성 아닙니다. 자, 빅터 파파넥 기능 중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충동과 욕망,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연상 이야기했습니다. 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발상법 뭐죠? 브레인스토밍. 고스톱법은 뭐죠? 잘 모르겠는데. 자,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한 디자인에 굿 디자인해 주는 거 GD 마크입니다. GD 마크는 D자하고 G자하고가 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가끔 시험에 그림 놔두고 GD 마크 찾으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굿 디자인 운동의 근본적인 배경을 자, 제품의 선택이 곧 생활 양식의 선택이라고 주장한 사람, 요거는 내가 거기 이론에 안 적어 놨었죠? 어디 있었는데, 요거, 그레고르 파울손. 네. 그레고르 파울손이고요. 굿 디자인 운동의 근본적 배경을 제품의 선택이 곧 생활 양식의 선택이다. 요 사람이 주장한 요러한 그 주장, 요 사람의 주장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은 그 이케아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케아. 제품의 선택이 곧 생활 양식의 선택이다. 그래서 약간 북유럽풍의 심플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좀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들,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거. 요 그레고로 파울손의 이런 주장이 이케아 제품에 영향을 미쳤고요. 루이지 콜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산업 디자이너인데 요 사람은 가끔 문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카메라 그러면은 왜 까만색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냐?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가 되게 불편하거든. 손으로 잡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 캐논도 있고 뭐 그런 카메라들 보면 여기가 툭 튀어나왔죠. 손잡이. 실용적으로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고안한 사람이 루이지 콜라니. 네. 윌리엄 고든은 고든법이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 발상법, 시네틱스법 얘기한 사람이고, 오스보는 여기 어디 갔지? 브레인스토밍법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 이야기했었던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 주장한 사람 하나 이론 요약한 데는 없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균형 나왔네요. 디자인 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균형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형을 한 점 위에서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켰을 때, 한 점 위에서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균형은 뭐겠어요? 회전시키면은 방사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 일단 이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방사 형태로 나오니까, 그죠? 자, 이 그림은 클로드 롤렉의 항구라는 작품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조형 원리는, 자, 여기 소실점이 하나인 그림이네요. 소실점을 이렇게 잡는 거는 우리가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원근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그 비례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거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이는 그 비례에 대한 조형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비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비례를 구성에 이용하여 훌륭한 형태를 만든 예는 밀로의 비너스, 파르테논 신전 등이 있다. 맞습니다. 자,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8등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들어가 있고요. 파르테논 신전은 이거잖아. 이 기둥과 그죠? 기둥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이 다 그 황금비가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그 황금비는 어떠한 것,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떤 선분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 긴 부분을 A라고 하고 짧은 부분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대 B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대 A의 비와 같다는 거죠. 전체 대 긴 거의 비례는 긴 것 대 짧은 것의 비례와 같을 때 만들어지는 게 황금비고요. 그 황금비는 1대 1.61 뭐 얼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요거 황금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비례는 기능과 밀접하여 자연 가운데도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의 형태는 좋은 비례 양식을 가진다. 아, 기능과도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건축가는 인체를 딱 놔두고요. 인체의 전체 키대 뭐 팔의 비,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저기 배꼽까지는 키에서 어느 위치에 오고 그런 비례들을 다 이렇게 모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그려놓은 것을 모듈러라고 하고 요즘 그 표현 방식으로는 표준 표기 방식으로는 모듈로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체와 인체 각 부분의 비례를 구체화 시켜 놓으면은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면 건축에 그 다음에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가구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보통 섰을 때 손으로 잡았을 때 손잡이의 위치 그 다음에 싱크대의 높이 이런 것들을 다 비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가진다. 요거 됐고요. 자, 틀린 건 뭐냐면 등차 수열 B가 일정하다. 이거는 수학인데 B가 일정한 거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1에서 2로 갔죠. 2배가 됐죠. 2에서 4로 갔죠. 2배가 됐죠. 4에서 8로 갔죠. 2배가 돼요. 이런 거는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은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1에서 2가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야? 3이 됐고 4가 됐고 다시 말해서 뒤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그 차이가 1이잖아. 왜냐면 2하에서 1 빼면은 1이니까 그 다음도 그 차이가 다 1로 나갈 때 요것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도 잘하지는 못해도 개념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틀린 것 4번입니다. 자, 주의를 환기시킬 때 단조로움을 덜거나 규칙성을 깨뜨릴 때 관심의 초점을 만들거나 움직임을 효과 흥분을 만들 때 단조로움을 덜거나 규칙성을 깨뜨릴 때 이거 뭐 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 색채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었잖아. 그쵸? 단조로울 때 무엇인가 깨트림을 준다. 시선을 끌 수 있는 흥미의 요소를 준다. 강조입니다. 액센트잖아. 그쵸? 자, 조형 요소, 디자인 요소 얘기합니다. 선. 자, 점의 속도, 강약, 방향 등은 선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점의 속도, 강약, 방향. 그러니까 점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지속되느냐, 혹은 점이 이렇게 점점 커질 수도 있죠. 점이 커져서 형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선은 가늘며 예리하고 가벼운 표정을 가진다. 직선은 단순하고 남성적이며 정적인 느낌을 준다. 쌍곡선은 속도감을 주고 포물선은 균형미를 연출한다. 자, 직선은 예리하고 가벼운 표정을 주고 직선은 단순하고
성격도 있지만 정적인 느낌이지. 막 이렇게 지그재그선은 움직임이 있지만은 수평이든 수직이든 딱 고정돼 있잖아. 사선도 움직임이 있죠, 그죠? 사선도. 자, 그럼 이건 한번 봐봐. 쌍곡선은 뭐냐, 포물선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쌍곡선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포물선은 자, 우리 공 던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볼록한 포물선. 이거는 이렇게 오목한 포물선. 그죠? 자, 그렇다면 속도감을 주는 것은 공을 던졌다가 떨어질 때 이게 속도감이야. 그 다음에 균형미는 쌍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균형미는 쌍곡선이야. 요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포물선은 속도감, 쌍곡선은 균형미 이렇게 됩니다. 분방함과 풍부함, 뭐 자유분방함이겠지? 자유분방함과 풍부한 감정, 자유곡선. 기하곡선은 뭐냐면은 뭐 지그재그처럼 지하 곡선이잖아. 그러면은 원, 타원, 포물선 뭐 이런 게 기하곡선이겠네. 기하학적인 곡선, 쌍곡선 이런 게 다 기하곡선, 기하 수학에서 나오는 거. 디자인의 조형 요소 중 형태의 분류와 거리가 먼 것은 형태의 분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1. 유동적 형태, 이념적 형태, 자연적 형태, 인공적 형태, 이념적 형태. 이념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적 형태, 그 수학적인 점선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형태는 자연에서 발생된 것, 인공적 형태는 사람이 만드는 형태들. 자, 유동적 형태 요거 아니에요. 형태가 움직임이 있는 거. 자, 요거를 거리가 먼 거. 요거 하나는 외워두세요. 자, 다음 중 재질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자연적 질감은 사진의 망점이나 인쇄상의 스크린 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자연적 질감? 망점? 스크린 톤? 자,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재료, 조직의 정밀도, 질량도, 건습도, 빛의 반사도에 따라서 시각적 감지 효과가 달라진다. 재질감 맞죠? 그죠? 재질감은 우리가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죠. 자, 시각적 감지 효과 달라진다. 우리 이거 소재 기획 시간에 수업했었잖아. 자, 손으로 그리거나 우연적인 형은 자연적인 질감이 된다. 손으로 그리거나 우연적인 형은 자연적인 질감이,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그림 너무 직선을 잘 그려버리면 어떡하지? 우연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왔어. 그럼 되게 자연적인 질감이 느껴지고, 촉각적 질감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다. 촉각적 질감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다. 촉각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죠? 질감은 촉각이잖아. 그렇지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거나 우연적 형은 자연적 질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1번 자연적 질감은 뭐 우연적인 형태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사진의 망점이나 인쇄상의 스크린톤은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를 얘기하니까 대치되는 것 중에서 맞는 거 빼면 되겠네요. 1번. 자, 게슈탈트 나왔습니다. 유사성, 폐쇄성, 근접성, 또 뭐가 있었니? 연속성이 있었죠. 자, 연속성, 그룹핑의 법칙.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룹 법칙 이거 한 번씩 꼭 한 번씩은 나옵니다. 자,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연속성. 자, 각 요소들이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 연속성. 디자인 조건, 경제성,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있어야 되겠죠. 어머머머, 이게 왜 이래? 독창성, 그죠? 독창성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 경제성, 각 원리의 모든 조건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 기타 문화성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
굿 디자인의 4가지 조건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경제성. 경제성은 그 최소의 비용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이 말이 틀렸네. 이거 틀렸음. 문화성. 오랜 세월에 걸쳐 형태와 사용상의 개선이 이루어짐. 그렇지. 요거는 굿 디자인의 요소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조건 중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목적성, 실용성, 효용성이라고도 하고, 신미성은 형태, 색채, 재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 1번. 자, 디자인 조건 중 시대와 유행에 따라 다르며 국가와 민족, 사회 개성에 따라서 다른 것. 그건 뭘까? 요 문제 역시도 디자인의 그 4대 조건을 굿 디자인의 조건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조건 중에서 요거와 관련된 거 묻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 신미성이겠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조화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마다 느끼기에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얘는 신미성입니다. 자,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창조적이고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 자, 창조적이다.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다. 독창적으로 해야 된다. 3번이네요. 자, 디자인 조건 중 경제성을 잘 나타낸 설명.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굿 디자인 조건. 그러면은 경제성, 신미성, 독창성, 한목적성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그거 들어가 있는 거 경제성, 독창성. 자, 그 다음에 한목적성은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자, 신미성,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가지고는 거, 질서 있게 하는 것, 신미성에 들어가는데 주목성과 일관성, 꼭 좋은 디자인 꼭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두 다 일관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 2번입니다.